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핫도그, 피자 등 스낵류의 음식으로 요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사장으로서 사업가로서 챙겨야 할 게 많거든요.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간혹 하다가 잔소리를 하다가 실수를 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를 책망하며 절대로 나는 사람 간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속으로 골백 번은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반면 교사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언행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반대로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공부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제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저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걸 뼈에 새긴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겪었을 때는 저로 인해서 제 하나뿐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아버지까지 피해를 보고 업신여겨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기만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일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창피하지만 현재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가끔은 존경한다는 말도 듣게 된 것이 차라리 고맙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심각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들으시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상처가 아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용기도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저희 친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까지 하셨던 직업이 공무원이셨어요. 안정적이었지만 제 밑으로 동생 2명이 있었고 동생 하나는 어릴 때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병원비로 다 쓰고 나면 항상 생활비가 쪼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동생의 병과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봐. 막내 준원이 병원비도 그렇고 내 중마고 친구 알지? 그 남수희. 걔가 요즘 뜨는 신흥 사업이 있다고. 사업?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하던 사람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걱정이 됐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아버지도 답답했던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쩌자고?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이 되는 줄 알아? 우리 중원이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내 친구 남수 믿을 만한 놈인 거 당신도 알잖아. 걔가 우리 어려울 때 도움 많이 줬는데 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아버지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자 어머니도 아버지의 도전을 응원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함께 인쇄업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인쇄 기술을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는 함께 일하시며 영업과 고객 상대를 주로 맡아서 하셨습니다. 준원이 엄마, 내가 뭘 했어? 성공한다고 했지? 사람은 고여 있으면 안 돼. 역시 도전을 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의기양양해져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동생 병간호에 지쳐있던 어머니는 그나마 형편이 조금 좋아지자 그냥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고 1년간은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요. 동생은 골수를 기증받기 위해서 대기 순서가 엄청나게 밀려 있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후로 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아버지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중마고우 친구분의 권유로 사업에 도전하게 되셨고 결국은 잠깐 행복한 단꿈을 꿀 수 있었던 거예요. 워낙에 아버지의 성품은 그리 도전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과 상황이 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 친구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좋아하시던 분이었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그런 사업에 도전하실 수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같이 하던 사업을 몰래 혼자서 정리하고 그 자금을 다 빼돌려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막내 동생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그리고 이식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을 눈물로 보내시며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냥 공무원 했으면 대출이라도 땡겨 쓸 수 있었을 텐데 어떡해? 우리 준원이 불쌍해서 어쩌냐고. 얼른 그놈 찾아와. 당신 빚더미에 앉게 한 남수인지 남인지 찾아오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애처롭게 소리를 지르시면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신 채 어머니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가정 형편에서 저는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분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막내 동생 준원이는 결국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2살의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에 정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에서 실패한 이후에 남의 집에서 식모로 일을 하던 어머니는 막내 동생이 죽은 뒤에 갖은 잔병 치레를 하시다가 결국 외할머니와 이모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준이야, 엄마가 너한테 아빠랑 준서 맡기고 떠나는 것 같아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난 정말 괜찮으니까 할머니랑 이모 곁에서 꼭 건강해져야 돼?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엄마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래도 자주 연락해. 응, 준이야. 엄마 꼭 건강해져서 돌아올게. 그럼 부탁해. 네 아빠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야 정신 차리고 버스기사 일 시작했잖니. 이제 우리 집에 나쁜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결국 고향에서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동생의 1년 기일이 지나기도 전에 동생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 바로 밑에 동생과 저 그리고 아버지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저는 애써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2살 터울 남동생이 공부를 꽤나 잘해서 동생을 지원해주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낮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은 총 4시간이 될까 말까 하는 날이 많았어요. 20살 어린 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지금 하라면 절대 하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둘째 동생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아버지도 본인이 진 빚과 죽은 막내 동생의 병원비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새벽에는 대리운전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셨어요. 그리고 둘째 동생은 본인 스스로 돈을 벌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서 그곳에서 직장을 구했어요. 국제 전화를 하면 항상 저더러 놀러 오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누나,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거야? 요즘도 피자 가게에서 일해? 아니야. 누나 작지만 괜찮은 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했어. 정말? 잘됐다. 누나, 내가 여기서 더 자리 잡으면 누나랑 아빠 여행 오게 해줄게. 그리고 돈 벌면 아끼지 말고 누나 여행 와.
내가 다 에스코트 해줄 테니까. 동생이 그런 말을 하면 참 좋기는 했는데 그럴 수가 있을지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 준서야, 너도 힘들게 일하고 공부만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래. 아빠랑 누나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잘 지내. 누나, 그럼 또 연락할게. 남들이 보기에는 엉망진창 콩가루처럼 망가진 집안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다 부서진 가정을 조금씩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저희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가끔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시다가 술에 취한 손님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막무가내로 저희 아버지를 하대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경찰서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경찰서뿐인가요? 술 취한 사람한테 맞아서 턱뼈에 금이 가는 바람에 병원 신세도 진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됐어요. 아빠, 이제 빚도 어느 정도 갚았고 대리운전은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저 너무 걱정돼요. 준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더 바짝 조여야지. 그래야 우리 준이 시집 갈 때 아빠가 결혼 비용도 주고. 시집? 에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나는 부자 아니면 결혼 안 해. 저는 그렇게 일부러 아버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25쯤에 결국 아버지는 악착같이 버스기사와 대리운전으로 일을 하셔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빚까지 모두 탕감한 날에 아버지는 정말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준이야, 아빠가 드디어 모든 빚을 청산했다. 이제 우리 딸 준이 좋은데 시집만 보내면 돼. 근데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이리 눈물이 나냐? 죽은 우리 준원이랑 준이 네 엄마가 너무 그립다. 아버지의 눈물과 한스러운 말에 저 또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한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을 정말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대학 동기라면서 한 남자를 말도 없이 데리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24살의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니 금세 연애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딱히 하는 일이 없어 보였어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본인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모습에 신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부러운 마음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상현 씨는 근데 아버지랑 무슨 사업을 하는 거야? 나 솔직히 궁금해. 아, 궁금할 만하지. 그냥 PC방을 여러 채 운영 중이야. 뭐 오락실도 있고 뭐 아무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라서 수요가 많아. 뭐 그 덕에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는 중이고. 정말? 그렇구나. 근데 상현 씨, 나 같은 여자 만나도 되는 거야? TV 보면 부잣집 자제들은 정략 결혼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사람은 박장대소를 하며 저를 귀엽다고 했습니다. 준이는 너무 순수해서 좋아. 사실 다른 여자들은 내 돈 보고 나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여자라면 질색인데 준이는 정말 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흠뻑 빠진 거겠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사실 저는 이 사람을 제가 만나도 되는 건가 가끔씩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 사람과 계급 차이라고 해야 할지 그 빈부의 격차를 느낄 만도 한 것이 저는 항상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사람은 차도 외제차를 타고 항상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얼굴에서도 기분 탓이었겠지만 귀티가 좌일좌일 흘렀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저보다 그 사람이 저를 더 좋아한다고 느낄 만큼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사람에게 저도 조금씩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이 지나서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혼을 받은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나눈 후라 잘 알고 계셨거든요. 준이야, 아빠는 상현이 같은 남자면 우리 소중한 딸 준이 맡길 수 있어.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그 예전으로 치면 어린 것도 아니지. 그래, 결혼해라. 상현이처럼 바르고 어른한테 잘하고 자기 여자한테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저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아버지가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아버지도 당연히 저희 결혼을 승낙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아버지와 함께 남자친구가 예약해둔 좋은 한식당으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편한 옷만 입으시다가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으시고 잔뜩 굳어 계셨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유, 그 딸 시집 보내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아빠 손에서 그 왜 이리 땀이 나냐? 아빠도 참, 뭘 그리 긴장을 하셔. 괜찮아, 안 잡아먹어. 우리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나도 사실 떨리는데 상현 씨 아빠도 알잖아. 상현 씨 아버지면 좋은 분일 거야. 그렇지. 그 아빠가 괜히 노파심인 거지. 아이 그래. 뭐 까짓거 우리 예쁜 딸 시집 보내는 건데 내가 왜 쪼냐. 당당해야지. 그렇게 아버지와 긴장을 풀고 있는데 안경부터 시계, 금목걸이, 금팔찌에 명품 양복과 구두를 신은 예비 시부가 제 남자친구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겉모습부터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저희를 보고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이 웃고는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상현 씨와 만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처음 인사드리네요.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예비 시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얘는 중소기업 다니고 얘 아빠는 버스기사 한다고? 야 임마, 결혼이 장난이냐? 서로 클래스가 맞아야 하는 거야. 이런 거렁뱅이 집안에 장가를 가겠다고? 허허,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예비 시부는 저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인지 남자친구에게만 그렇게 말하고 미리 시켜둔 위스키를 한 잔 꿀꺽 삼키더니 자리를 뜨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예비 시부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그 사연이 아버님, 저희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애들이 서로 저렇게 죽고 못 살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애들 마음이... 그러자 예비 시부는 저희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아 맞다, 나 술 마셨지? 그 버스 기사 하신다며? 그럼 나 그 대리 좀 해줄 수 있나? 가면서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예비 시부의 말에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팔을 이끌며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던 찰나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비 시부의 차 외제차 키를 받아 들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이 그럼요. 제가 대리운전 기사 경력도 10년입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애들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버지를 잡아 끌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보며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준이야, 너 상현이랑 결혼하고 싶잖아. 아빠가 사돈댁이랑 잘 말해볼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버지를 붙잡을 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아버지는 거만한, 아니 오만한 예비 시부의 대리운전 기사 노릇을 해주시러 떠나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준이야, 우리 아빠가 좀 짓궂으셨지. 미안해. 아빠가 나쁜 분은 아닌데 장인어른이랑 친해지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 정말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아빠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나중에 장인어른 찾아가서 사죄 드릴게. 많이 속상하지? 조금 속상하네. 내가 그랬잖아. 상현 씨랑 나는. 제가 제 말을 잇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준이야,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했잖아. 아무튼 그렇게 치욕적인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먼저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평소에 드시지도 않던 술을 드시고 기분 좋게 취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가지 마시라고 하려 했는데 아빠가. 준이야, 너희 결혼 승낙받았다. 아빠가 기분 좋아서 한잔 하고 들어왔어. 아이, 사돈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 준이야, 너 상현이 좋지? 술에 취한 아버지가 그렇게 물으셨고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상현이랑 결혼해서 잘 살아. 그거면 아빠는 2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어. 그때 그 상견례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정말 지금까지도 떠올리면 후회가 되는 기억이에요. 부끄럽고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승낙 아닌 결혼 승낙을 받고 나서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식 준비를 진행하고 식까지 올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남편의 혼주석에는 시부와 시부가 당시에 사귀던 아주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새로운 가족이 될 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식에서 처음 본 아줌마가 혼주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댁이 아무리 무례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뱃속에 시댁 가족의 피가 흐르는 아이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후에 제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회사에서 음식 냄새에 구역질이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갔더니 임신 7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상현 씨, 나 임신했어. 7주래. 뭐? 상현 씨,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아이는 늦게 갖고 싶었는데. 일단 알았어. 나 지금 바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남편의 시큰둥한 반응은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이라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입덧에 기분까지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은 새벽이 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남편은 아무 소식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다 정말 연락하기 싫었던 시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지내시죠? 네가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하냐? 시부가 그렇게 대답했고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거 오늘 여기 하우스에서. 아버님, 상현 씨 옆에 있어요? 상현 씨가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상현 씨 좀 바꿔주세요. 상현아, 그 전화 받을래? 네 처다. 그 안사람이 바깥 사람 일하는데 전화는? 역시 못 배우고 요령도 없이 거지 같은 집안애라 참 남달라. 그치? 그러길래 내가 너 그냥 홧김에 오기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쳤고 남편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당신 많이 바빠? 집에 안 들어와? 왜 연락이 안 돼? 나 임신했다니까. 임신이 무슨 유세야? 바빠서 그래.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끊어! 남편은 그렇게 싸늘하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며칠째 입덧과 몸의 이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다가 남편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명함에 있는 회사로 갔는데 그 회사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여기 땡땡 회사. 아유 거기? 급하게 짐 싸서 날랐는데 누구세요? 도박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고. 왜? 거기가 불법 도박장이잖여. 이번에 신고 들어가서 야반 도주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제가 회사를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배가 땡기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니 하혈을 해서 바지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어요. 제 뱃속에 들어섰던 아이는 그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비록 10주도 품지 못한 아이지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남편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외투며 바지 등 온갖 것을 다 뒤져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모텔과 호텔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여자와 남편이 저와 결혼 전부터 꾸준히 만나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바다에 여행을 가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의 날짜가 저와 한창 결혼 준비 중이던 시기였어요. 이게 다 뭐야? 이 여자는 대체 누구고? 저는 혼잣말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서 허탈해했어요. 현실감이 없으니까 배신감보다는 일단 기운이 빠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이 차려지면서 남편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의구심과 배신감으로 한기가 느껴지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을 하기는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찾아보니 소송을 할 수가 있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던 때라서 마음 같아서는 직접 증거를 찾아서 두 년놈을 감옥에 쳐놓고 싶었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이 너무 끔찍하게 싫었고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저희 친정 아빠뿐이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놀라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준이야, 이 짐이 다 뭐야? 한서방이랑 싸웠어? 아무리 싸워도 너 울어? 아빠, 한서방, 한상현 그 인간이랑 나 이혼할 거야. 차마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말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아버지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란 아빠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말해주셨어요. 준이야,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빠는 항상 우리 준이 편인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울면 진 빠져. 일단 진정하자.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무시하고 계셨어요. 하도 울려대서 눈물을 닦고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이 밤중에 누구예요? 전화 받으세요. 아니, 괜찮아. 별거 아니야. 누군데요? 제가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더니 익숙한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전화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울려서 제가 전화를 받아버렸습니다. 귀에 대자마자 욕짓거리가 들려왔어요. 야 임마, 너 미쳤어? 내 전화를 안 받아? 제가 거기까지 듣고 나자 당황한 저희 친정아빠가 전화를 빼앗아 받고 갑자기 굽신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사돈, 제가 씻느라. 이게 진짜 죽을라고. 나 술 많이 마셨어. 얼른 나와. 여기 땡땡동이야.
제가 지금은 좀 너 진짜 네 딸 이혼시키고 싶어? 당장 안 와? 시부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바깥으로 다 들렸습니다. 저는 대충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상현 씨 아버지 대리운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아니야, 몇 번 안 했어. 그 양반이 사업하느라 술을 많이 자시더라고. 모르는 대리기사는 불편하다면서 나한테 통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럼 어쩌냐? 아빠는 괜찮아. 아빠 다녀올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결혼 전에도 버스 기사라고 무시를 하며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더니 어떻게 사돈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와 제 아버지를 어디까지 무시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외도하는 남편과 시부 두 부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저 어차피 상현 씨랑 이혼할 거예요. 이것도 다 증거로 제출할 거고 같이 가요. 그렇게 저는 친정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시부가 있다는 번화가의 술집 근처로 갔습니다. 시부의 고급 외제차 조수석에 술에 잔뜩 취한 시부가 보였어요. 저는 뒷좌석에 탔고 아버지는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에이씨, 왜 이렇게 늦어? 정신 못 차려? 시부의 막말에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 되죠? 아니야, 인천으로 가. 인천이요? 인천이면 여기서 2시간은 걸리는데. 왜? 싫어? 가자면 가! 뒷좌석에 있던 저는 당장이라도 시부의 뒷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었지만 꼭 참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에 취한 시부를 데리고 인천으로 운전을 하셨어요. 고속도로에 들어서기 전에 시부는 여기저기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 하우스는 아직 안 털렸지? 어떤 자식이 그런 건지 내가 알아내면 그 흥신소에 시켜서 죽여버릴 거야. 돈만 있으면 그런 놈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알지? 여러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시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사업도 불법 도박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제 어리석음에 저는 한숨이 푹푹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저희 아버지에게 대리운전을 시켜서 새로운 불법 도박장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저는 몰래 문자 메시지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고 있는 불법 도박장 장소와 시부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걸 모두 보냈어요. 그렇게 2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서 인천의 어느 재개발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철거된 집들도 많았고 다 쓰러져가는 집들 중에 한 빌라 앞에 시부가 세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세워. 우리 사돈 오늘따라 표정이 왜 이리 뾰루퉁해? 멀리 와서 그래? 이제 다시는 이렇게 대리운전 해드리는 일 없을 거예요. 우리 딸이 대개 아들이랑 이혼을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볼 일 없도록 합시다. 아버지께서 저를 의식하셨는지 그렇게 단호하게 시부에게 선언하자 시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돈 안 줘서 그렇구나. 하여튼 그지 새끼들은 푼돈을 너무 밝혀. 자, 여기 3만 원이랑 인심 썼다. 2만 원 더 팁이야. 사돈,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못 써. 앞으로는 내가 대리비 줄 테니까 삐지지 말고. 내가 부르면 어디든 오라고. 시부가 그렇게 말하고 차 문을 닫은 순간 제가 부른 경찰이 이미 도착해서 불법 도박장을 덮쳐 거액의 도박을 하던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박장을 굴리던 우두머리인 시부를 바로 덮쳤습니다. 경찰이 시부의 팔을 잡고 쇠고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읊자 그제서야 술이 깨는지 시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형사님,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돈이랑 술 한잔 하고 사돈이 2차로 한 잔 더 하자고 여기로 데려온 것뿐인데 저 아무 죄 없어요. 그 파렴치하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던 끔찍한 시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차에서 내려 시부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이 미친 아저씨야. 뭐가 어쩌고 어째? 형사님, 신고한 사람 저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증거도 다 영상으로 찍어뒀습니다. 제가 시부 뺨을 때리며 그렇게 말하자 시부는 고개를 흔들고 저를 확인하고는 귀신을 본 듯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너 언제부터 내 차에 타 있었어? 아저씨, 그게 중요해?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 아빠한테 대리운전을 시킬 생각을... 긴 말 필요 없어. 아저씨, 꼭 죗값 치르고 깜빵에서 푹푹 썩다가 나와. 대개 아들도 마찬가지고. 시부는 그렇게 속절없이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끌려갔고 저는 신고자여서 조서를 작성한 후에 아버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준이야, 아빠가 미안. 아빠가 그런 말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전에 아빠가 그랬잖아요.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아빠, 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죗값 치르게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 말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치고 다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 전에도 이미 불법 도박을 직접 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불법 도박장을 시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불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준이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 여자는 너랑 달라. 그 여자는 그냥 내 놀잇감이야. 아무 사이 아니야.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랬어. 준이야, 나 한 번만 봐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일도 네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해주면 안 돼? 제발, 이렇게 빌게. 그런 전 남편의 이 말을 제가 발끝으로 툭 밀어버리고는 말했습니다. 이 인간아,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이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해?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접근했니? 아니다. 구차하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범죄자 새끼야. 깔끔하게 죗값 치르고 나와. 이혼 소송,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잘 준비하고.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되어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재산도 분할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 아니 전 남편의 아버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가 입증되어서 징역 7년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도 함께 가담한 증거가 나와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희 친정아빠를 무시하던 인간들의 민낯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어요. 그 인간들이 불법으로 쌓은 재산을 다 토해내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일단 기뻤습니다. 잘 가라 이 나쁜 놈아.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소리쳤어요. 나쁜 놈들은 꼭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니까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핫도그 가게를 차려서 운영을 했어요. 저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저와 아버지가 연 핫도그 가게는 TV에 소개될 만큼 유명해졌어요. 가게는 매일 문전성시를 이뤘고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메뉴들도 개발을 해서 요식 사업을 차츰차츰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아요? 아유, 힘들긴. 아빠는 우리 딸이랑 같이 일하는 게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해. 우리 딸 열심히 하는 만큼 분명히 성공할 거야.
아빠가 장담한다. 항상 아버지는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고 결국은 지금에 이르게 되었네요. 제 핫도그 가게 첫 가맹점 사장님은 바로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딸이 만든 핫도그 브랜드에 먹칠하지 않겠다며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식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서야 아버지는 쉬엄쉬엄 일하시면서 취미인 낚시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면서 편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제 나이 41에 저는 뒤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번듯한 직장을 가진 건실하고 진실된 따뜻한 사람이에요. 작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다다음 달이면 제 품에 안기게 될 저희 딸을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제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우리 예쁜 딸, 이제 2달 뒤면 엄마 아빠 만나겠네? 조금만 힘내요.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지금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괜히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도 당신이 잘 챙겨줘서 나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아무리 임산부라고 해도 이거 다 어떻게 빼? 우리 여보는 살이 쪄도 내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정말이야? 우리 준이가 왜 이럴까?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아니, 고마워. 나랑 결혼하고 내 아이 아빠가 되어줘서. 나야말로 정말 고마워, 준이야. 노산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건강하게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전 남편과 전 시부와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인생을 야무지게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제 남동생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말씀드릴게요. 제 남동생은 외국에서 정착해서 외국 기업에 다니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과는 1년에 많으면 3-4번씩 오가면서 서로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와 제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준 2사람을 저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런 풍파를 겪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태어날 저희 아이와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하루하루 조금씩 더 많이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